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정희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노후와 돌봄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앞선 두 차례에 걸쳐 목회자와 선교사의 은퇴 문제를 살펴보며 초고령 사회 속 한국교회의 현실을 함께 돌아봤는데요. 오늘은 통합 돌봄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혼자 살아가는 어르신은 늘어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는 달라졌고 돌봄을 책임질 인력은 부족하다. 이제 돌봄은 더 이상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통합 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통합 돌봄은 의료와 복지, 요양 서비스를 따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연결해 한 사람의 삶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돌봄 방식이다. 하지만 제도만으로는 모든 돌봄을 해결할 수 없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동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전국 곳곳에 자리한 교회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생활 공동체이자 공간과 인력, 봉사 경험을 갖춘 소중한 지역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통합 돌봄 시대, 한국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초고령 사회, 한국교회의 새로운 사명과 역할을 함께 논해본다. 함께 말씀 나누실 출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넥스트 정책연구원 신평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논 600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숭이여자대학교 이지택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돌봄 문제가 우리 사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신평식 원장님, 몸담고 계신 넥스트 정책연구원에서도 첫 번째 심포지엄 주제를 통합 돌봄으로 잡으셨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그리고 종교계가 함께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요. 왜 지금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걸까요? 돌봄 문제가 지금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그 많은 법들이나 또 제도들이 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고 있는 화두가 통합 돌봄에 관한 사항이지요. 한국교회 사회복지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1961년도에 생활보호법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70년대 들어서서 사회복지사업법, 그다음에 77년도에 의료보험 시행이 되고 88년도에 국민연금이 시행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진행되어 온 그런 역사가 아니라 서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게 시작된 그런 역사이고 또 통합 돌봄에 관련된 이 부분은 이제 개념 자체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사는 사회 또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접근을 해보면 굉장히 시의적절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초창기 때 복음 전도를 시작할 때는 그 문명태치를 위해서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한글 학당이라든지 때로는 뭐 고등 국민학교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인들 속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통합 돌봄 시대가 되면서는 소위 복지 문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지 문맹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국교회가 앞장선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또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육적인 필요와 함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면 한국교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지난해부터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홍선미 교수님, 그동안에도 노인 복지, 장기 요양, 방문 건강관리 등 여러 제도가 있었거든요. 정부가 기존 복지 정책을 지금의 통합 돌봄 체제로 전환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기존의 사회복지 지원 방식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어디에 있는지도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토론회나 학술 논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제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있습니다. 네. 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통합돌봄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목표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도 있고 네. 공급 방식의 변화도 들어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가족이나 스스로 돌봐야 되는 부분을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적 돌봄의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전에 공급자 방식으로 각기 쪼개져서 전달했던 것을 이제 이용자 중심으로 그 삶을 중심에 두고 맞춤형으로 저희가 네.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공급 방식이나 또 이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의 변화들이 있고요. 무엇보다 큰 것은 기존에는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하고 가족이 돌보지 못할 때 선택하는 것은 시설이었습니다. 예. 시설이나 뭐 장기 요양이신 경우는 뭐 요양병원에도 가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전환하는 패러다임, 즉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와서 함께 사는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한 변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통합 돌봄 정책이 시행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지택 교수님께서 실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셨다고 들었어요. 통합 돌봄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네, 통합돌봄이 이제 시행되기 전에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도 진행을 했었고 예. 또 통합돌봄도 이제 시범 사업을 했었는데요. 사실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올해 이제 3월에 올해 3월. 시행됐죠. 예. 그런데 사실 좀 아쉬운 점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법이나 제도 정책들을 뒷받침하면서 현장에서도 준비가 좀 되었어야 하는데 네. 사실 현장의 목소리는 너무 이제 급박하게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뭐 전담하는 뭐 제도도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넥스트 정책연구원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심포지엄을 할 때도요. 현장에 있는 이제 공무원들이나 또 기관에 있는 복지기관에 있는 담당자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 제도가 이제 새로 시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잘 해야겠고, 예.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전문가는 없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현장에서 좀 잘 작동하려면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인데 예. 그 제도가 2008년 7월 1일 날 시행됐기 때문에 거의 네.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20년이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 그 부분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돌봄 이제 시작은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잘 해나가야 되는 이제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홍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통합돌봄은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돌봄 여건이나 지역의 의료복지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곳도 많은 게 사실인데요. 이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점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사람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 다른 복지 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는가를 저희가 항상 문제로 삼았고요. 그게 안 되면 서비스가 뭐 파편적이다, 분절적이다, 네. 또는 이중적으로 중복 서비스다라는 용어들은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던 건데요. 특히 이 통합돌봄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려면은 우선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또 인력, 이게 이제 우선은 갖춰져야 되고요. 이런 이제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실제로 누가 어떤 돌봄이 필요한가를 또 정확히 알아서 이것을 연결하는
그렇지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공식적인 시스템이 이런 연결을 모두 다 이제 관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서 또 사람들이 연결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층적인 연계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과제, 해결돼야 될 과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람 중심의 통합 사례 관리가 반드시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이제 기관들은 이제 자기 기관에서 하는 서비스에만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거보다는 대상자가 있으면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해서 각 기관마다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합으로 서비스를 잘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는 이제는 더 지역사회에서 협력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뭐 병원, 뭐 장기요양기관 또는 뭐 교회나 복지관, 뭐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 조직까지 많은 이미 조직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하나가 돼서 한 네트워크가 돼서 함께 회의하고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각 기관들이 통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한국교회는 무료 급식과 노인대학, 방문 봉사 등 다양한 돌봄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개별적인 봉사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건데요. 신 원장님, 통합 돌봄 시대를 맞아서 한국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또 지역사회 돌봄 체계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통합 돌봄의 개념, 그다음에 통합 돌봄을 정부가 시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뭐 고독사 하시는 분들, 때로는 과거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것처럼 그 모녀가 길을 찾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을 얻지 못하고 굶어 죽는다든지 네. 아니면 또 뭐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통합 돌봄에 있어서 뭐 65세 이상의 노유자,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회 안전망 자체가 좀 느슨한 부분 또 감춰진 부분들이 있어서 드러나지 않은 이 부분을 어떻게 드러나게 하고 어떻게 이분들에게 실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기관보다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안에서 또 그 지역 안에서 촘촘히 그런 그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분들을 돌보고 또 그분들을 살피고 그분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체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구제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사회 봉사들을 많이 했는데 물건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때로는 뭐 옷을 나눠주고 또 가서 뭐 봉사하는 정도로 했는데 이제 정부가 그것을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많은 인원도 투여가 되겠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그 일을 앞장서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인원 자체가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가 감당하기에는 힘들다. 그러면 지역사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줘야 된다. 그다음에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가 직접적인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사회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교회가 나서야 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초고령 사회 한국교회 새로운 사명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합 돌봄에 대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공간과 인력, 봉사 경험을 갖춘 생활 밀착형 공동체라는 점에서 이 돌봄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홍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통합 돌봄 체계 안에서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돌봄을 하는 주체들이 다양하게 있죠. 네. 정부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역할도 나누어져 있고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돌봄이라는 건 일단 수요와 그 수요에 맞추어서 상당히 많은 공급이 필요하고요. 네. 거기에는 매우 전문적인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정말 일상적으로 서로를 돌보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촘촘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문밖만 나서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 인프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물론 이제 하드웨어, 건물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돌봄의 공간도 이미 갖춘 교회들도 있지만 사람과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인적, 교인들의 그런 어떤 관심과 또 이런 어떤 열정, 또 이제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 통합돌봄과 연결되면 상당히 많은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날 돌봄의 문제는 단순히 식사나 의료 지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문제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지택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교회가 고립된 이웃의 관계를 회복하는 공동체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 앞으로 이 돌봄에서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제 관계의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돌봄이다 그러면은 식사 지원이나 뭐 가사 지원 또는 병원 동행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현장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좀 만나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식사 지원은 있어서 밥은 먹을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이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고립,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이제 사회복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처방이라는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이렇게 약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 또는 공동체의 어떤 활동 또는 자원봉사 또 문화활동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 사람의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이 부분에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제 교회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또 뭐 예배와 뭐 소그룹, 뭐 신방, 뭐 식사 교제,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하고 또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사람을 초대하는 거에서는 교회가 굉장히 익숙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지역사회 아주 곳곳에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들보다 먼저 돌봄이 필요한 외로움에 있는 사회적 고립에 있는 이웃들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 플랫폼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심포지엄에서는 전국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의료복지 분야 성도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며 또 지자체와 협력하는 방안도 제시가 됐습니다. 신 원장님, 이러한 제안이 몇몇 교회 사례에 그치면 안 될 것 같고요.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하려면 개별교회가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 궁금한데요. 담임 목사님들, 그다음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머리가 좀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네. 보통 교회 그러면 이제 예배가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목사님들은 설교 잘하고 또 최근 들어서는 뭐 상담을 잘하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요. 네. 지금 통합돌봄 시대로 들어가면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이 통합돌봄 시스템을 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먼저.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은 충분히 현재 뭐 소양과 지식 가지고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는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이해하고 이분들을 적절하게 인도하고 안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난맥상이랄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목회자들의 시간, 또 그다음에 부목사님들의 시간, 또 전도사님들의 시간, 상담하는 전문가들의 시간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수혜자들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정서적으로도 어렵고 또 건강도 어렵고 또 아까 외로움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고독한 분들, 말하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 스스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목회 사역에 있어서 이 돌봄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가질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전문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쓸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내가 하루에 20명을 만났다, 30명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한 사람을 어떻게 만났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는 것을 보았고 그 영혼이 치료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래서 목회의 패러다임 자체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옮겨갔으면 좋겠다 싶고요.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교회들, 개초교회 같은 경우들은 우리 교회가 시설도 없고 그다음에 인원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바라기는 각 지역마다 지역 단위로 뭐 지방회라든지 노회라든지 때로는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시찰이라든지 그런 작은 그룹들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임들이 서로 협력해서 협업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또 구역을 좀 나누어서 그쪽 구역들을 좀 사사시 살피면서 그 안에서 필요한 분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을 의료센터든지 의료기관이든지 때로는 다른 기관으로 연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교회 차원뿐만이 아니라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도 이 통합 돌봄에 대해서 좀 교회의 역할을 함께 모색할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교회가 돌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한편에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을 교회가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고요. 또 통합 돌봄에서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교회는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보시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 교수님께 먼저 여쭐게요. 네, 그런 우려는 마치 이제 공적 책임을 이제 방기하고 그 급한 부분을 민간에서 우선 채워나가는 그런 방식일 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돌봄통합지원법이 올해 3월에 시행되면서 네. 가장 많은 책임과 역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돌봄을 민간에 넘기거나 이럴 수 없는 이제 국가 돌봄의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이제 돌봄 재정이나 또 돌봄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중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어떻게 로드맵을 만들어서 수행할 것인가라는 이제 과제를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또 지방 정부는 이것을 받아서 실제로 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가 잘 전달이 되는 이제 행정의 그런 어떤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또 민간 기관들도 공적 돌봄의 파트너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돌봄은 굉장히 많은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네. 그리고 공식적인 서비스뿐 아니라 관계를 이어가고 또 필요한 도움을 연결해주는 이러한 역할이야말로 지역 주민 또 교회가 나서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도 관계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이 돌봄이 시작되는 공식 영역은 이런 것들이 발굴되고 연결된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이고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되면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이것을 지역 안에서 민간 차원에서 특히 교회와 같이 주민 조직이 될 수 있는 또 공동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런 이제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국가는 결국엔 제도와 정책, 예산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자체별로 사실 이제 특성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북이나 전남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실례로 제가 최근에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한참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맡아서 상세하게 보니까 네. 그 지역은 이제 군단인데요. 인구가 한 2만 1,000명인데 노인이 41%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 노인이 많다 보니까 또 지역 정책이 지자체가 노인에 맞는 서비스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또 나타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국가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저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네. 하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국가가 하기 어려운 이 어려운 관계와 공동체를 잘 회복하고, 그러니까 행정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수 있지만 이제 가족 같은
부분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도는 만들 수 있지만 공동체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점에 바로 교회가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같이 식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 들어주고 하면 굉장히 교회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가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국가 역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협력 체계로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과거에는 복지 그러면 이제 수급자 입장에서 찾아가야 되는 그리고 수혜를 받는 대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복지의 수혜를 받는 것 자체가 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제 국민들의 권리다.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인명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다음에 재산에 대한 것들을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개념을 계속해서 바탕으로 해서 발전시키기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교회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것을 뭔가 물건을 나누어 줬으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그것은 개념상 맞지 않는 얘기고요. 예.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 뒀으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보다 더 효과적이고 보다 더 쉬운 방식으로 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 포털 자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봤더니 네. 현재 정부에서 복지 제도로 갖고 있는 수혜 혜택 자체가 무려 5천 가지가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보건복지부 통계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한 10가지, 20가지는 알겠는데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수혜자들이 이것을 찾아 나선다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미로찾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복지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입장에서도 이제 당연히 이것을 뭐 우리가 무엇을 담당해서 우리가 이것을 책임지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정부와 연결하는 입장에서 그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그런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5천 가지의 복지 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네. 맞나요? 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각 서비스마다 또 조건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조건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또 많은 분들은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최근에는 이제 1인 가구도 많이 늘으셨기 때문에 이런 동물보험이라는 것은 잠시도 틈새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 돌봄 공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서비스가 있어도 이 돌봄의 틈새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공적 서비스로 또 다 메꿀 수 있는가? 그것은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메꿔갈 것인가? 이 차원에서 이제 민간의 역할도 나오고 지역사회 주민의 역할도 나오고 이 안에서 교회의 역할이 가장 좀 더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아까 관계 중요성 말씀하셨지만 이런 복지 행정이나 서비스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 관계를 대신하기는 어렵고 이런 돌봄을 완전히 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강조되는 것이 지역 안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병원과 복지기관, 주민조직, 그리고 교회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결국엔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뭐 병원이나 복지기관
또 주민 조직, 다양한 조직들이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누군가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또 연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좋은 자원들은 또 말씀하신 대로 제도도 많은 복지 정책들이 이미 있습니다. 병원도, 복지기관도, 장기요양센터도, 정신건강 관련된 곳이나 장애인, 직업재활, 또 교회, 자원봉사단체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연결할 수 있는 또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좀 코디네이터, 통합으로 사례 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많은 기관들이 서로 통합으로 이렇게 돌봄을 하려면 협력이 잘 돼야 되는데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이 협력도 오래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례 회의를 하고 또 지역에 있는 현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또 서로의 전문성을 잘 존중하면서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때에 비로소 좀 통합 돌봄이 제대로 좀 잘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런 있기 위한 노력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방문도 하고 이런 이제 찾아나가는 서비스를 많이 늘리고 있고 민간기관들도 주민과 협력해서 이렇게 이제 1인 가구 지원을 하고 고독사도 발굴을 하고 또 저희가 통합돌봄하면서 많이 늘어난 보건의료 서비스들도 점점 이 통합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늘려가는데 이 소통이 부족하면은 이 각 분야들의 연결이 안 되는 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 분의 그런 어떤 돌봄을 완성하려면 여러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직역이 함께 해야 되는데 각 분야는 이런 연결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사람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엮어내는 거는 이제 지자체 안에 마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거점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례 관리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례 관리가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기존에는 위기 취약 가구를 위한 사례 관리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통합 사례 관리를 해왔는데 이 돌봄은 또 이 위기 가구가 가진 문제나 필요한 자원의 성격이 약간 다르다. 또 특히 통합 돌봄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또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이제 구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통합 돌봄을 위한 사례 관리 이것을 저희가 흔히는 돌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의 구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공공 인력을 또 복지행정 인력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의 그런 어떤 점단 조직을 만들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런 어떤 돌봄 기능을 강화하지만 결국은 이 공적 돌봄을 외곽에서 지원하고 이 매니지먼트의 어떤 외곽 지원 또 비공식적인 돌봄 지원을 하는 이런 이제 각 차원에서의 이런 어떤 돌봄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 각 주체들이 또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지금 현재 통합돌봄 100일이 지났거든요. 근데 6월 26일까지 이제 전국의 통계를 봤더니 46,215명이 신청 접수를 마쳤고요. 그 가운데 37,304명이 개인별 필요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숫자대로 계속해서 진행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수혜 대상자 자체가 굉장히 늘어날 텐데 이 늘어나는 것을 정부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현재는 이제 지방정부 전체 전국의 229개 시군구 쪽에서 이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현재 지방 그 자치단체들의 담당자를 봤더니 일선의 담당자 한 사람이 몇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봄 인력이 이렇게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연히 전문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방정부하고 긴밀하게 연락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방 정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지, 어떻게 메울 수 있는 대를 찾을 것인지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그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했을 때 교회는 교회대로 원래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통합 돌봄 체계 자체도 지역 안에서 정착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돌봄이 일회성 봉사나 행사에 머물지 않고 이 지속 가능한 사역이 되려면 인식의 변화, 전문성,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신뢰가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교단과 연합기관 차원의 교육과 인력 양성, 재정 지원까지 할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 원장님, 앞으로 한국교회가 돌봄을 중요한 공적 사명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변화, 과제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의 변화.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때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된다라는 개념에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주체다. 때로는 이제 교회적인 용어를 그대로 빌리자면 우리가 구원의 방주다 라는 느낌을 갖고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전문적으로 생각하고 또 전문적으로 익히고 또 전문가들을 기르고 그 안에서 거기에 많은 뭐 재정적인 투자라든지 기타 투자를 통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 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교수님께서도 한국교회를 향한 제언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교계에서 이 돌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그 안에서 정말 구체적인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는 지역 안에서 많은 개교회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또 경계가 교인이냐 또 교인이 아니냐의 그런 문턱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을 위해서 해왔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지만 이 돌봄은 조금 더 지역사회 차원에서 확장이 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돌봄과 관련한 주민의 역할을 좀 확장하셔서 교회가 좀 그 거점으로 조금 개방적인 자세로 함께하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교회의 자세나 그 안에서의 굉장히 많은 역할들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교회가 그냥 해왔던 거 계속 그대로 하면 안 되나? 이런 반응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교수님. 예. 네, 교회가 이미 시대의 아픔과 함께 교회가 또 해왔었는데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교회 안에는 뭐 의료진도 있고 뭐 성도들 중에 사회복지사들도 있고요. 또 여러 자원봉사자, 다양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인적 자원들이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와 더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주 지역의 중요한 지역 돌봄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 사회 역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맡기신 새로운 사명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좀 더 사랑으로 더 이웃을 돌보고 지역사회와 함께 희망을 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초고령 사회, 통합 돌봄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와 시청자들에게 강조하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 차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초고령 사회 많은 분들이 위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봄의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가족의 형태들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담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시에 이것이 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봄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 외로운 이웃들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한 기관을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 그런 작은 관심만으로도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이러한 사랑을 지역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에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더 기억하고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잘 실현하는 곳이 교회라고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 교수님. 네, 사실은 돌봄은 저희가 어려서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았고 또 자녀를 돌보고 부모님을 모시고 또 마지막에는 저희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 이 과정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고요. 네. 그만큼 이것은 국가적인 과제 또 시대적인 사명이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이런 것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고 사실은 국가는 예산 이제 여러 가지 공식적인 서비스를 만들지만 이런 부분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소통과 그 정확한 역할들을 고민하면서 좀 지역사회 안에서 소통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고 또 주민들과 교회가 함께 나서는 그런 앞으로의 어떤 돌봄의 시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신 원장님. 교회가 지금 소속한 구성원을 보면 벌써 신앙생활을 하신 지 3대, 4대, 심지어는 5대 이 정도 이어져 오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부요한 집단, 그다음에 아주 건강한 집단, 때로는 이제 사회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의 집단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당장 이제 우리 조상들의 얘기로 넘어가면 우리 선배들, 조상들 같은 경우 상당수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선교사들이 세우던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부유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세상 속에 있는 교회라는 입장에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아플 수 있고 누구라도 늙게 되고 병들 수 있지요. 병들어 가죠. 그러니까 그 생애 주기 가운데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실제로 어려운 시기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 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은 아주 복음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낯설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초고령 사회, 한국교회 과제를 짚어보는 세 번째 시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합 돌봄에 대해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통합 돌봄은 제도의 힘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명을 돌보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더욱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0번